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텃밭 민심을 공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전북을 찾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남부를 시작으로 지역 유세 일정을 재개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무죄 선고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오늘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나 관세 협상 중간 점검을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의 요청으로 국내 조선업계와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조선업이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탈당 여부를 자신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한 공개 발언과는 간극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금 당에 나가시면 완전히 선거가 안 된다,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탈당은 안 된다고 만류하며 당적을 유지해달라고도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하면서도 당적 유지 여부는 김 후보의 판단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말을 덧붙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요청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게 복수의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해당 통화는 국민의힘 내 후보 교체 시도 사태가 일단락된 뒤, 그러니까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에 성사됐습니다. 이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당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했는데 김 후보는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탈당을 마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명확한 입장이 뭐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YTN의 보도 내용에 윤 전 대통령과 소통은 있었지만 탈당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말만 나누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 탈당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만류했다는 YTN의 보도를 두고 김 후보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절연을 말하지만 김 후보가 결코 윤 전 대통령을 버릴 수 없고 결국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점이 재차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거 초반 경상남북도를 훑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텃밭으로 꼽히는 호남 지역에서 전통 지지 기반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통합행보의 일환인데 이 후보는 모두가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TK와 PK 등 당의 험지부터 공략했던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부터 호남을 찾았습니다. 경남 하동 화기장터에선 광주와 대구 청년들과 만나 영호남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라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지난달 담양군수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는 몸엔 좋지만 쓴 약이었다며 지지층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자식이니까, 위기 국면이니까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에겐 직접 민주당 입당을 제안하며 외연 확장에도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광양과 순천, 목포를 잇따라 방문하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 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등 교육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대선은 안정적 승리가 목표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압도적 승리 전망엔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삼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간 접전 양상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동서횡단 행보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 오늘은 전북을 찾아 이틀 연속 텃밭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YTN 홍보일경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 명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순천 지역 유세에서 최초의 민주정부는 국민의 정부였고 다음은 참여정부라고 불렸는데 차기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임기 5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이 태산인데 남의 뒤낚이고 괴롭힐 시간이 어디 있느냐며 당선 시 정치 보복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사흘간 영남권을 누비다 서울로 올라온 김문수 후보. 당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명확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는데 김 후보는 젊은 시절 계엄을 겪었던 경험을 빗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그랬듯 비상계엄 사태에도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을 거라며 지방을 돌아보니 비상계엄 사태가 경기가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 선고를 독재에 빗대 사실상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서울 신도림역 아침 출근길 인사로 수도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AI와 기업을 주제로 한 조찬 강연회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와의 오찬으로 경제 외교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 문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다. 김 후보는 오늘은 경기 남부와 대전 천안을 찾아 수도권과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 등을 두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특검하는 일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법원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사법부 수호와 민주당 규탄대회 소속 의원 50여 명과 함께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등 어떤 독재자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본 적이 없다며 발상조차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교대를 찾고 선생님들을 잇따라 만나며 교사들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을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부르며 완주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0대 공약에 교권 보호 정책을 포함했던 이준석 후보. 스승의 날에도 관련 행보에 나섰습니다.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학식 먹기 캠페인 장소로 서울 교대를 선택해 예비 교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하나의 포퓰리즘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학부모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교사를 향해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무고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문제에는 표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며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너무 시점이 늦은 데다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줄 거란 건데 반성 없는 모습에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거라고 비판하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고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징역형 수용자 노역을 단순 작업이 아닌 고강도,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교권 관련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중원 민심을 잡기 위해 충남으로 내려가 학식 먹기 캠페인과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최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대령의 항소심 재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박대령의 무죄 선고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어 단국대 천안 캠퍼스로 이동해 학식 먹기 캠페인을 이어간 뒤 충남 언론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원 민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550만 소상공인 유권자를 향한 후보들의 위기 극복 방안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융 지원이나 내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꽤 많았는데 차별화된 공약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권자 12%가 넘는 550만 소상공인을 두고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그 위기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이 시대 정치인의 가장 큰 실력은 뭡니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미래가 있게 만들고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해결 방안을 내놨는데 강론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시기에 이뤄진 정책자금 채무를 조정, 탕감하는 안을 마련하고 적금에 국비를 보태 목돈을 만드는 내일체험 공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이어 생계를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공약 모두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포함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금리 대출을 전담하는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분산된 서민금융을 통합하는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상가 임대료 부담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해 관리비 대역을 공개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김문수 후보는 분쟁 예방 목적으로 관리비를 투명화하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모든 건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과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더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수료에 상한제를 두기로 했고, 김문수 후보는 카드사와 정부, 지자체와 연계한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에게도 육아휴직과 상병수당을 확대하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 속 지원단으로 소상공인 위기를 통합 대응하기로 강조해 차별화하기도 했습니다. 10대 공약집에 소상공인 분야를 언급하지 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최종 결정하는 지역별 차등제를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선거 관련 물품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선관위와 경찰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4일 인천 차이나타운 앞 건널목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이 뭔가에 찢겨 크게 구멍이 났습니다. 홍보 현수막이 훼손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50에서 60cm 정도 찢어졌는데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자 얼굴에 점을 찍는 등 낙서하는 건 물론 칼이나 가위로 현수막줄을 끊어버리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사흘 동안 여러 동과면에서 6차례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넓은 지역으로 분포돼 있었고요. 퍽퍽걸로 끊고 두 번째는 라이터로 지지고. 이렇게 선거물 훼손이 잇따르자 선관위와 경찰도 엄중 조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로 여겨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해 우리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여러 참가국과 관세 관련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한미 한중 회동에서 관세 관련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한 손에 묵직한 서류철을 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양옆에 앉은 베트남과 태국 대표는 회의 시작 전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리어 대표에게 말을 겁니다. 무역 혁신과 다자무역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에이펙 회원국 통상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관심은 온통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쏠린 모양새입니다. Given the many 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very existence and the role of APEC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18개 나라와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국들은 협상 진전을 위해 잠시라도 그리어 대표와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어 대표 참석이 확정되자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참석자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나라도 여럿 있을 정도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도 정인교 본부장이 먼저 그리어 대표와 회동하고 오늘은 안덕근 장관과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2+2 회동 이후 진행 중인 관세 실무 협상의 중간 점검을 위한 고위급 접촉입니다. 이미 철강과 자동차 관세로 국내 관련 업계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25%에 이르는 상호 관세도 예고된 터라 중간 점검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 요청으로 오늘 우리 조선업 선두주자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관계자가 그리어 대표와 단독 면담하는데 조선업에서의 한미 협력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10여 분, 길어야 30분에 불과한 릴레이 양자회담으로 이곳 회의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우리를 비롯한 3가국들이 과연 어떤 성과물을 들고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중국이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룬 미국과 합의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비관세 보복 조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4일과 9일 미국 업체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해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나 수출입 활동을 금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4일 제재 대상이 된 기업 11곳에 대한 보복 조처는 그제부터 90일간 중단하고 9일 추가한 6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은 명시하지 않은 채 제재를 중단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4일과 9일 민간, 군사,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28개 미국 기관에 대한 제재는 14일부터 90일 동안 정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설정한 중히토류와 히토류 자석 등 7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물가 인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탄력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 DC 연준 청사에서 열린 연구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 2020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년마다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재검토하는 연준이 올해 들어 새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파월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통화정책 결정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문화정책 방침부터 외교 문제까지 비판 지점도 다양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 록의 전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영국 맨체스터 공연. 올해 76살이 되는 스프링스틴은 공연 도중 무대에 걸터 앉아 관객을 향해 입을 엽니다. In America, they are persecuting people for using their right to free speech and voicing their dissent. 이어 미국이 동맹국들은 외면한 채 독재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를 겨냥한 말입니다. 하루 전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명예의 황금 종려상을 받은 할리우드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을 속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창의성엔 값을 매길 수 없는데 관세는 매길 수 있는 모양이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프랑스 명배우 줄리엣 비노쉬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I think that we can see that he's fighting and he's trying in many different ways to save America and save his ass.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직후 워싱턴 DC의 대표적 공연장 케네디 센터의 이사장으로 자신을 임명한 것 역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You know, it's such an important part of the fabric of the country and of DC. So we want to do it right. We'll do it right and we'll do it once. 더 나아가 진보적 색채의 공연은 올리지 않겠다고 천명해 안 그래도 민주당 지지색이 짙은 미국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1조 3천억 원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과 외식업계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백다방이 오는 22일부터 핫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 올려 1,700원에 판매합니다. 지난해 초 금융권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 보수액은 모두 1조 645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억 3,9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생산 거점을 구축합니다. 네이버가 쇼핑 앱에 CU 편의점을 입점시키고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지금 배달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면 1.5km 내 상품과 상점을 연결해 1시간 내외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결제는 했지만 제품은 물론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사업자 명의만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이 오버롤은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렇게 방송에서 선보인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합니다. 옷 한 벌 가격은 최대 수십만 원.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지만 길게는 수년째 제품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처음에 일부 제품이 배송된 데다 문제를 제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도 못했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선심을 쓰는데 왜 못 기다리냐 하면서 약간 좀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체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 50여 명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5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팔로워 수와 방송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운영자는 항의 댓글을 삭제하고 연락은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명의를 바꿔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리뷰 등을 확인하시거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인지 구매 전 검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갖추셔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취재진은 운영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가 공포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서울교육청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당시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며 조례안에 반대한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조례 무효 확인 소송까지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조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사건을 2년 동안 심리한 대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려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게 조례안의 취지라며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서울교육청이 주장하는 서열화나 교육격차 심화 같은 폐해는 학교 명칭을 익명으로 처리해 방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교육감의 규칙 제정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간의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이른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해안도로와 일부 내륙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머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서해대교, 천사대교 등 해안 주변에 위치한 교량에서 가시거리가 수십 미터로 급격히 짧아질 수 있어 추돌 사고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인천공항을 비롯한 해안 주변의 공항에서는 항공기 지연과 결항도 예상됩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 속도를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이고 또 앞차와의 거리를 2배 이상 늘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수를 통해서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인천대교 제2경인선의 모습입니다. 양 방향 모두 다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여수의 둔덕 1터널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수 둔덕 1터널의 경우는 차량 통행량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모습 보고 있고요. 또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이제 통행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자, 양방향 모두 다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간간히 지나는 차량들을 보면 비상 깜빡이를 켠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남 국도 17호선 여수 둔덕 1터널 앞에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수 지역은 이 시각 현재 안개가 가장 많이 끼어 있는 지역인데요. 새벽 시간대라 교통이 많진 않지만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안개가 많이 낀 상황입니다. 해가 지면 좀 안개가 줄어들긴 하겠지만요. 시야 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접대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며 아직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의혹의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제기 하루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이로 인해 의혹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미 감사에 착수했거나 필요성을 검토 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법 내부적으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감사를 거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 자료가 나온다면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내란 사건 재판들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쯤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등진 30대 싱글맘 사건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수천 %에 달하는 이자와 협박에 못 이겨 6살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는 어린 아들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검찰은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4살 사채업자 김모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5개월 된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견디다 못한 싱글맘은 결국 지난해 9월 6살 난 딸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싱글맘뿐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숨진 싱글맘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는데 김 씨는 이들에게 모두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채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싱글맘 불법 추심 피해에 대한 YTN 보도 이후
김 씨 외에도 사채업자 10여 명이 잇따라 검거돼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허 명예대표는 신도들에게 이른바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존의 금리가 더 높아도 한도 때문에 저축은행에 맡기는 예금을 쪼개야 했던 고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는 현재 5천만 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적용해온 이 한도가 24년 만에 2배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가 돼도 예금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국민 자산이 2001년보다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혹시 모를 부실 위험에 보호 한도로 예금을 쪼개야 했던 불편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한도가 느는 만큼 시중은행에 맡겨둔 자금이 이금융권으로 대거 빠져나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큰 연말 연초가 아닌 9월부터 한도를 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금 이동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점,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자금 쏠림 외에도 예금 보험 요율 인상도 문제로 꼽힙니다. 은행이 내야 할 보험료가 늘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사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기존의 5천만 원보다는 1억 원이 되면 더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프라이싱해서 요율을 매기는 건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보험의 원리상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예금보험 요율을 산정한 뒤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에서는 화재 조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불난 집에 남아있던 돈을 몰래 훔쳐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3년 동안 훔친 금액은 900만 엔, 우리 돈으로 8,600여만 원에 이르는데요. 일본 경찰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도쿄 시부야구의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입니다. 경시청에서 화재 범죄를 전담하던 경찰관 51살 A씨는 이곳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숨진 방을 조사하던 A씨는 방에 있던 현금 300만 엔을 몰래 훔쳤습니다.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현장 조사에 분주한 틈을 노렸는데 지난 3년 동안 화재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은 모두 900만 엔, 우리 돈 8,6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숨지고 집은 모두 다 현장에 남은 건 1000엔 지폐 한 장이었는데 이것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결국 익명의 신고를 받은 경시청 조사를 통해 꼬리가 잡혔습니다. 화재 현장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もう最悪ですね。警察っていうところはそういう人を取り締まるためにあるわけでしょ。信用することもできないですよ。もう今の世の中、何かあっても不思議がない世の中だから。 경찰관 A씨는 화재 범죄 수사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시청 내 기능지도관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일본 경찰의 신뢰에 미칠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현지 시각 15일로 예정됐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스탄불 회담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양측의 협상이 현지 시각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이스탄불에서 할 일이 없다며 러시아 대표단 중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측 보좌관은 3년 전 중단된 이스탄불 회담 과정을 재개하고 가능한 타협과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푸틴과 내가 만나기 전까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회담 장소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 푸틴도 가려고 했지만 내가 거기에 없으면 그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교황 레오 14세 즉위 미사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벤스 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부부 등 대표단을 이끌고 바티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벤스 부통령은 지난달 20일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시스코 전 교황이 만난 마지막 손님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이 1년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판문점 견학을 중단해왔지만 오늘부터 특별 견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문점을 찾는 특별 견학 방문자들은 국립통일교육원 통일정책 지도자과정 교육생 17명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별 견학이 재개된 뒤 안정적으로 운영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일반 견학 재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현재 지도에 붉게 표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이고요. 서울을 비롯해 노랗게 물든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입니다. 추돌 사고 우려가 큰 만큼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인천과 김포, 여수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항공기가 이착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린 가운데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고 3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8.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2도, 대구 24도, 광주는 2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